제발 좀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찰싹 호텔 연회장에 뺨 맞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30년 아버지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의 손에 뺨을 맞았습니다. 손주의 첫 돌잔치에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삼계탕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였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정성껏 키운 내 아들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슬픔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한 푼 두 푼 모아 아들한테 해준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 줘야겠다고. 지금부터 박영자 씨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 시간 내시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박영자는 손이 시려워 깨어났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비가 오기 전이면 늘 그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녀 민지의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간 영자는 냉장고에서 어제부터 준비해둔 닭을 꺼냈다. 시장에서 가장 실한 놈으로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에 3,000원. 영자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지 이거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닭의 내장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고 깨끗이 씻어내는 모든 과정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끓이며 영자는 설렜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도 아플 때마다 끓여줬던 삼계탕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서 인삼 대신 마늘을 넣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짜 인삼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캐온 산삼한 뿌리였습니다. 오전 10시 영자는 스테인리스 보온통에 정성스럽게 삼계탕을 담았습니다. 뚜껑을 열면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30년 요리 경력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런 삼계탕은 서울 어디서도 맛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영자는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옷장에는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은 10년 전에 낡은 꽃무늬 셔츠였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깨끗했습니다. 민수가 자랑스러워할까?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모든 것이 가난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손녀의 할머니로서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보온통을 무릎에 안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쏟아지면 안 되니까. 창밖 풍경이 논밭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고층 빌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영자의 가슴도 따라서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2시 호텔 앞에 도착한 영자는 한참을 올려다봤다. 20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영화에서나 봤던 곳 같았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민지 돌잔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게 적힌 글씨, 드레스 코드 블랙 앤 화이트. 영자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화려한 공간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검은색이나 흰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꽃무늬 셔츠는 완전히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친구들과 셀카를 찍다가 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어머니, 왜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친구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정말 시어머니세요? 어머, 정말 시골에서 오신 거네. 영자는 보온통을 들어 보이며 다가갔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좋아할까 싶어서 삼계탕을 끓여왔습니다. 인삼도 넣고 정성껏. 하지만 서연은 영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자리에서 그런 걸.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SNS에 올릴 완벽한 파티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가 여러 물건 중에서 청진기를 잡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영자도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그때였습니다. 냄새 좀 맡아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서연이 친구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정성스럽게 끓인 삼계탕 냄새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부담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형식적인 존댓말이었습니다. 마치 남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커졌고 서연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이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 네가 좋아하는 삼계탕 맛 좀 보렴. 제발 분위기 좀 망치지 마세요.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클래식 음악만이 무심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영자의 뺨에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3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의 손자국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이, 그 아들이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온통을 바닥에 내려놓은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연회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길거리로 나온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그제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며느리의 경멸 어린 시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영자가 연회장을 나간 후에도 돌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진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시선과 표정에는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그들의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시골 어머니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며 쌓아온 이미지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SNS에 올릴 완벽한 돌잔치 사진들도 이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의 눈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고 그것이 서연에게는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따라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놓인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평소 유지해오던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촌스러운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체면을 구기게 만든 분노까지. 친구들은 서연의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최소한 서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말들은 점점 더 신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모부터 말투, 행동 방식까지 하나하나 비판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이 순간에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서연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때로는 자신들에게도 부담스럽다는 것, 미리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자신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친구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마치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시골 분식집을 운영하는 어머니보다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아내의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신의 현재 위치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눈에는 민수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 특히 사회적 체면이 중요한 나이에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영자는 호텔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에서 그녀만 홀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뺨의 따가움은 여전했고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민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식집에서 일하며 아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민수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편안함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미래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고. 30년의 모성애를 접고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져 갔습니다. 눈물도 그쳤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죠. 내일부터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아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7살이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어린 아들과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재혼을 권했지만 영자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진짜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식집을 차린 것도 그때였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 손만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밤 11시까지 손님을 받았다. 손톱은 늘 거칠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을 갈아야 했고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 뜨거운 국물을 끓여야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미래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민수가 성적표를 들고 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상이었습니다. 영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까지 각각의 사진마다 그녀의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새 옷을 사주기 위해 며칠을 굶었던 기억, 수학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새 일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성적은 좋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포기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영자는 분식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아들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다.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영자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배달까지 시작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도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오르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참았다. 민수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대학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졸업 후 민수가 요리에 관심을 보이자 영자는 요리 학원비까지 대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분식집에서 일한 경험이 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점점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고 느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년 전 영자가 살던 마을에 신도시 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상 문제가 거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자의 분식집과 그 주변 땅이 고속도로 예정지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보상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영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일군 작은 터전이 갑자기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제시된 금액만 해도 그녀가 평생 벌어본 돈보다 많았다. 하지만 마을 이장과 다른 주민들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차례 협상 끝에 최종 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영자는 갑자기 억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돈을 아들 명의로 넘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서울에 고급 레스토랑을 열었고 부동산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시작한 민수는 젊은 사업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아들은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튿날 영자는 오랜 친구인 조대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조대현은 영자와 같은 마을에서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그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통해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영자가 민수를 키우느라 고생할 때 조대현은 묵묵히 그녀를 도와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난 조대현은 영자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평소 온화하고 참을성 많던 그녀가 이렇게 단단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돌잔치에서 받은 모욕, 아들의 뺨,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심까지. 조대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담담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영자가 아들 명의로 넘긴 모든 재산을 되찾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증여 취소나 사기에 의한 취소 등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자 자신이 원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감정은 해결이 안 되겠지요. 조대현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영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자식은 그날 밤 내 가슴에서 이미 장사 지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의 모성애를 접고 이제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는 영자의 의뢰를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옮겼다. 30년 우정 동안 그녀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기에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처리해주고 싶었습니다. 우선 영자 명의로 되어 있던 원래 토지 보상 서류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민수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법적 회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민수가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프라임 로케이션에 자리한 그 건물은 영자의 보상금으로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조대현은 소유권 이전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증여 당시의 모든 서류와 증거들이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민수와 서연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초동의 그 아파트 역시 영자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모든 구매 자금의 출처가 명확했습니다. 조대현은 차례차례 법적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영자가 원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속속 완성되어 갔습니다. 민수가 확장한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총 5개의 지점 모두 영자의 자금이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조대현은 각 매장의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고 일괄적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도 동원되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영자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금융 차단이었습니다. 조대현은 주요 은행들의 민수의 신용 상황 변화를 통보했습니다. 담보로 잡혀있던 부동산들이 모두 소유권 분쟁 상태에 들어가면서 민수의 신용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들도 조기 상환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했습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VIP 고객으로 대우받던 그가 갑자기 대출 거절을 당하자 당황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 문제와 신용도 하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사용하던 프리미엄 신용카드들도 하나둘씩 정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을 하다가 카드가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결제가 안 되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신용한도 초과와 연체 위험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연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마저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VIP 고객으로 이용하던 특별 금융 서비스들이 일제히 중단되었습니다. 투자 상품들도 강제로 정리되었고 각종 특혜들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 즐겨 찾던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VIP 카드가 정지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일반 고객 구역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VIP 라운지 앞에서 서연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도 민망했습니다. 결국 거짓말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평소 애용하던 명품 매장에 들렀다. 새로 나온 핸드백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제 단계에서 또다시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카드를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가방 속의 모든 카드를 꺼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고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평소 당당하게 명품을 구매하던 자신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매장을 나섰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답답했습니다. 결정타는 채권 회수팀의 등장이었습니다. 조대현이 고용한 전문 업체들이 민수의 사업장과 자택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법원 명령서를 들고 와서 압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고급 인테리어부터 주방 설비까지 모든 것이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서연의 보석과 명품 가방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수십억 원 상당의 명품들이 하나하나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에르메스 백, 샤넬 주얼리, 까르띠에, 시계까지 모든 것이 압류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명품들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채권팀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업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택까지 비워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 역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갑자기 집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려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조대현이 민수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회수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성공한 사업가라고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것임을 깨달음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민수와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영자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을 찾아가는 길은 처음 와본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 이곳에서 뛰어놀았지만 성공한 후로는 발길을 끊었던 곳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더욱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집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도착한 분식집은 그들이 기억하는 것보다도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기와집을 개조한 작은 건물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제비, 김치전, 삼계탕, 미숫가루 등의 메뉴가 낡은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앞에는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들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대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배추를 다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다가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분식집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곳이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꼈다. 고급 레스토랑과 VIP 라운지에 익숙해진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자 바지가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자존심과 체면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배추를 다듬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어쩔 수 없이 민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욱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무릎을 꿇는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서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표준어로 또박또박 말하던 그녀의 말투에 처음으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영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칼질하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무릎이 아파왔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릎은 점점 흙에 젖어갔고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식집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고급차와 명품 옷차림의 부부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영자 씨 아들 내외라며? 그렇게 잘 산다더니 왜 저래? 돈 많다고 어머니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빌고 있네.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민수와 서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조롱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영자가 아들 자랑을 하면서도 서운해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더욱 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SNS에서 완벽한 삶을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는 흙에 더러워졌고 정성스럽게 한 화장도 눈물 때문에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은 한심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동네 어른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영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대신 차가운 조건이 나왔습니다. 먹고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영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남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해야겠지. 이 손으로 직접 벌어서 먹어라. 영자는 거래를 제시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는 대신 최소한의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동안 흙 한 톨 묻히지 않고 살아온 그들에게는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잘 곳이 없으면 재워달라고 하고 그런데 공짜는 없다. 영자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모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현실적인 거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은 없다. 시키는 대로 해라. 영자의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것은 사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흙 묻은 손으로 너희가 살아봐라. 그 말 속에는 30년의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아들이 그 고생을 얼마나 쉽게 잊었는지에 대한 모든 감정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고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새벽 5시 영자의 큰 소리에 민수와 서연이 잠에서 깼다. 분식집 뒤편 작은 방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던 그들은 몸이 뻐근했습니다. 평소 고급 매트리스에 익숙했던 몸이 딱딱한 마룻바닥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투정을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이미 부엌에서 국물을 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에게는 각각 일이 배정되었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쌀자루와 배추를 나르는 일을, 서연은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서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20kg짜리 쌀자루를 등에 지고 분식집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만 하던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숨이 차올랐고 등과 어깨가 아파왔습니다. 서연의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고 다듬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매니큐어로 깔끔하게 관리했던 손톱은 금세 부러져 나갔고 손가락 끝은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키보드나 마우스만 만지던 손이 거친 채소를 다루기에는 너무 연약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육체적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수는 배추 한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시장 상인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젊은 놈이 기운도 없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나? 상인들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배추 박스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또다시 주저앉았다. 체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자 영자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가 서연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꾸중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손님 음식 그릇을 깨뜨려 놓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냐? 영자의 말은 거셨다. 서연은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브랜드 매니저로 일할 때는 항상 정중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는 호되게 야단 맞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다. 울고 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자는 간단한 식사를 내놓았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평소 고급 레스토랑 음식에 익숙했던 민수와 서연에게는 초라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고된 일을 한 후라 배가 고팠다. 서연이 보리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음식 맛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던 자신이 이제는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밥맛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런 소박한 음식도 맛있게 먹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영자는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양 무관심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밥을 조용히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민수와 서연에게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다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쉴 틈도 없었습니다. 오후 손님들을 위해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무거운 것들을 나르기 시작했고 서연은 끝없는 설거지와 청소에 매달렸습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몸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와 서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변화는 더욱 극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했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항상 완벽했던 화장도 이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명품 드레스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서빙을 할 때가 가장 굴욕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이나 은근한 조롱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유명한 며느리구나. 돈 많다고 시어머니 무시하더니 역시 하늘이 보고 있었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굴욕을 견디며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일이 끝나면 그들은 탈진한 상태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일하는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5시가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굴욕적인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점차 그들은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그럴 이유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굴욕은 서서히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분식집에 불쾌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성격 나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상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서연을 겨냥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가씨. 너 원래 부자 며느리 아니었냐? 어쩌다 이런 데서 일하게 됐어? 남자의 말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명품 가방 메고 다니더니 이제는 앞치마나 두르고 있네. 세상 참 재미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남자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더욱 신이 나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서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내 가게에서 함부로 입방정을 떨어? 영자의 목소리가 분식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그녀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어떻게 살았건 지금은 내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영자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에게 차가웠던 그녀가 갑자기 며느리를 감싸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예상하지 못한 보호였습니다. 남자는 영자의 기세에 눌려 말을 잃었습니다. 동네에서 영자를 함부로 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살아온 터줏대감이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투덜거리며 분식집을 나갔습니다. 분식집이 조용해진 후 영자는 서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보호가 서연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흐느꼈다. 민수는 피곤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물은 여러 감정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굴욕감,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동까지. 시어머니가 자신을 감싸준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보호받은 경험이 적었던 서연에게는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녀의 성공만을 중요하게 여겼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감싸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영자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돌잔치에서 창피하다며 했던 말들, 친구들 앞에서 했던 불평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피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자는 서연이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원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영자가 하던 일을 미리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우리는 일은 아직 못했지만 채소 손질이나 청소 같은 일들을 먼저 처리해 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영자는 서연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이 해놓은 일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칭찬이나 격려의 말은 없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도 서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조금씩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며 자신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영자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모습까지. 그제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을 떠다 드리거나 무거운 것을 대신 나르려 하거나 작은 일들이었지만 서연 나름대로의 표현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런 서연의 노력을 모른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1년이 흘렀다. 민수와 서연은 이제 분식집 일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놀림은 영자 못지않게 능숙해졌습니다. 민수 역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건강한 색깔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떠나라.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다. 1년 동안 함께 살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1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너희 길을 가라. 영자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마치 시험을 끝내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영자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무릎 꿇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박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돈도 재산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곁에 있게 해주세요.
1년 동안의 경험이 민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성공이나 부에 대한 욕심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서연도 민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진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서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이나 사치보다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자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봤다. 민수와 서연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을 때 영자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낸 영자는 그것을 민수의 손에 놓았다. 레스토랑과 아파트의 열쇠들이었습니다. 1년 전에 모든 것을 회수했지만 영자는 그 열쇠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봐라. 영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들려주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민수와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보다도 어머니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영자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며 아들과 며느리를 껴안았다. 30년 만에 진짜 화해였습니다. 몇 달 후 흙집 손맛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분식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 사업이 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새벽부터 국물을 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도우며 요리를 배웠고 민수는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맞았다. 가족이 함께하는 진정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손녀도 자주 분식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삼계탕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돌잔치에서 거절당했던 그 삼계탕이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영자가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곳간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다. 함께 밥을 먹을 가족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민수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명품이나 고급 음식보다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다시 결속된 가족이 흙집 손맛에서 나는 따뜻한 김처럼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